뭐라고 한국의 노루? 그건 또 뭐죠? 페인트 회사요? 제가 아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는 전 세계 최고의 예술과 혁신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페인트 회사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 이탈리아 밀라노, 냉소적인 기자가 한국을 비웃고 있는데요. 지금은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디자인 분야에서 날카로운 시사점을 던지는 걸로 유명한 버추얼 엑스포 편집장 에린 톨먼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제가 한국 디자인에 감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감탄을 떠나 제가 한국 디자인에 대해 진지하게 한마디라도 하게 될 줄은요. 저는 미국에서 예술가 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이 꽤 강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디자인에 있어서만큼은요.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수많은 전시와 프로젝트를 경험해왔기 때문에 제 머릿속엔 늘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세계 디자인의 중심은 유럽과 미국이다. 아시아? 케이팝은 잘할지 몰라도 디자인은 글쎄. 네, 좀 건방졌죠. 그런데 솔직히 그 당시에는 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2024년 4월 저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갔습니다. 아, 혹시 밀라노 디자인 위크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건 세계 디자인의 올림픽이에요. 전 세계 디자이너들과 브랜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데 여기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다음 1년 동안의 글로벌 트렌드를 좌우하곤 하죠. 여기서는 모든 게 다 예술이에요. 의자 하나도 그냥 앉는 물건이 아니고요. 테이블도 단순히 물건을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물건이 철학을 품고 있고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살아남는 무대입니다. 제가 매년 이곳에 가는 이유는 바로 이 무대에서 세상을 바꿀 만큼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무대는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럽의 디자인 헤게모니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했죠. 그런데요, 그 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의식하게 된 건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참가하는 전시 목록을 읽으면서였어요. 그중 한 섹션에 이런 문구가 눈에 띄더군요. 홍철 원더랜드, 노르페인트, 오쿠다 산미구엘. 솔직히 이걸 보고 제 첫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야? 아니,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홍철이 누구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름에서부터 동양적인 느낌이었는데 검색해보니 한국의 예능인이자 기업가라고 하더군요. 아, 그리고 노르페인트? 그건 또 뭐죠? 페인트 회사요? 제가 아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는 전 세계 최고의 예술과 혁신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페인트 회사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제 속마음이요? 한국? 페인트? 하하, 농담하는 거겠지. 심지어 스페인의 유명 아티스트 오쿠다 산미구엘이 이들과 협업한다고 해서 더 놀랐어요. 오쿠다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 하나인데 왜 하필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오쿠다와 친분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오쿠다, 왜 페인트 회사랑 작업을 한 거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에린, 넌 그 전시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해. 아마 생각이 달라질걸?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밀라노에서는 뭐든지 볼 가치는 있으니까요. 저는 시간을 내서 그 전시를 보기로 했습니다. 전시의 장소는 밀라노의 토르토나 지구에 위치한 공간이었어요. 이곳은 매년 밀라노 디자인 위크의 주요 장소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전시들이 열리는 곳이죠. 그런데 전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평소에도 인기 전시에는 관람객들이 몰리지만 이건 정말 별다른 기대 없이 들른 제 입장에서 너무 과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평균 대기 시간이 2시간이라는 말까지 들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인기지? 저는 솔직히 당황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줄 설 만큼 대단한 전시는 아니겠지. 아마 이 사람들 모두 그냥 호기심 때문에 온 걸 거야. 저는 줄을 서서 전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본 것은 그냥 말문이 막혔습니다. 홍철 원더랜드는 제 생각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어요.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오쿠다 산미구엘 특유의 대담한 색채와 몰입형 설치물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공간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과 함께 호흡하고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주는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한국적인 색감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전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치밀했어요.
노르페인트의 기술력이 색채의 풍부함과 깊이를 완벽히 표현했고 노홍철이라는 인물의 유쾌하고 독특한 에너지가 전시의 테마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나? 전시회가 끝난 뒤 저는 전시를 함께 관람했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매체 디젠과 인테르니에서는 이 전시를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의 하이라이트라고 극찬했어요. 이탈리아의 스카이TV에서도 반드시 봐야 할 전시 중 하나로 소개했죠. 그리고 전시장 밖에서도 관람객들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전시 진짜 대단했어. 페인트 회사가 이런 걸 해낼 줄 몰랐네. 한국 이런 나라였어? 디자인 너무 강렬하고 멋지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 전시를 보기도 전에 비웃었고 한국 디자인을 무시했죠. 하지만 전시를 본 후 저 자신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대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애써 이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그래, 이건 단지 노르페인트와 오쿠다가 협업을 잘한 거야. 한국 디자인 전체가 대단하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때까지도 제 오만은 완전히 깨지지 않았던 거죠. 밀라노 디자인 위크가 끝난 날 저는 공식 애프터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전시장에서 받은 충격과 혼란을 정리할 시간도 부족했거든요. 그런데도 참석한 이유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만 충격받은 건 아니었겠죠. 그들도 저처럼 이 한국 전시를 예상치 못한 폭탄처럼 받아들였을까 싶어서요. 파티 장소는 밀라노의 한 고급 루프탑 바였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멋진 야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따뜻한 노란 조명이 깔리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한 음악과 어우러져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낭만적인 풍경을 즐길 기분이 아니었죠.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뒤틀려 있었거든요. 페인트 회사가 이 정도로 주목받는 전시를 한다고? 나만 이상한 건가? 샴페인 잔을 들고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둘러보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밝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드입니다. 프랑스에서 가구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전시회에서 뵌 것 같은데요. 클로드는 정말 전형적인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잘 빗어 넘긴 머리, 날렵한 코끝, 그리고 그 특유의 난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있지라는 듯한 여유로운 표정까지요. 그의 작은 제스처 하나하나가 무척 세련되어 보였어요. 저는 그와 간단히 인사를 나누며 오늘 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색채 활용이 대단했어요. 나는 처음에 이걸 보고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작품에 담긴 철학과 한국적인 요소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 전통적인 색감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방식이요. 클로드는 와인잔을 살짝 기울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겉으로는 공감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전통 색채? 현대적 재해석? 그런 걸 어떻게 한눈에 알아채지?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전통 색채든 뭐든 그건 단순히 페인트 회사의 상업적 전략 아니었을까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클로드, 여기서 보네요. 저도 이 전시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녀는 빨간 립스틱과 단발머리가 인상적인 여성이었어요. 독일 사람답게 말투가 단호하면서도 당당했죠. 그녀는 스스로를 한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기획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 전시를 보고 에너지 넘친다고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작품 전시가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험 그 자체였어요. 뭐랄까요? 이 전시장은 그냥 행복 바이브로 가득했달까요? 한나는 웃으면서 말을 이어갔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행복 바이브? 오버 아니야? 그냥 색깔이 화려해서 사람들이 좋아한 거겠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세 번째 인물이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작은 안경을 쓰고 약간 수줍게 웃는 얼굴을 가진 남자였는데 그는 네덜란드 출신의 다비드라고 소개했죠. 다비드는 암스테르담에서 친환경 건축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공간 활용에 감명을 받았어요. 이 전시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관객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정말 탁월했거든요. 저는 한국 디자인이 이런 수준인 줄 전혀 몰랐어요. 사실 말이에요. 오늘 제가 본 것만으로도 한국은 디자인 강국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속으로 폭발했습니다. 강국? 한국이 디자인 강국? 이 사람들이 미쳤나? 물론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전시가 좋은 협업으로 탄생한 건 맞지만 이게 곧 한국 디자인의 전부를 말해준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꺼내자 클로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더군요. 에린, 당신 말도 일리는 있죠. 하지만 한번 한국에 가보세요. 아마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한국은 독특한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연결하는데 정말 탁월합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파티에서 만난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같이 한국의 디자인을 칭찬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진짜일까? 아니면 단순히 이번 전시 하나 때문에 과장된 평가를 한 걸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디자인 강국? 그건 말도 안 돼. 그렇지만 그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제 이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메일함을 열어보니 한 통의 초대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국 디자인 학회 가을 학술대회 초대장이었죠. 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디자인 학회 30주년을 기념하여 디자인 임팩트를 주제로 한 가을 학술대회에 에린 톨먼님을 초대합니다. 그 순간 저는 한동안 초대장 내용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클로드, 한나, 다비드가 했던 한국에 대한 찬사가 떠오르고 있었죠. 저는 마침내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좋아, 가보자.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겠어. 그날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회의와 기대가 뒤섞인 묘한 감정이 가득했으니까요.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첫인상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인천국제공항은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도 깔끔했죠.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소문도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예의 바르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이 나라가 정말 디자인 강국일까? 한번 보자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태도 때문이었을까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캠퍼스로 가는 KTX 열차 안에서도 저는 여전히 속으로 조금 비웃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학회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특별하겠어. 그냥 평범한 강연 몇 개 듣고 끝나겠지. 사실 학술대회라는 단어 자체가 왠지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야 할 이유가 있었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학회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의 카이스트 캠퍼스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을 줬습니다. 굉장히 현대적이면서도 불필요한 장식 없이 간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나 싶더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간결함 속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물 입구로 들어가는 길목마다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었는데 글씨 크기와 배치가 딱 보기 편하더라고요. 아, 이런 게 디자인인가?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의학습관에 도착하니 분위기는 조금 어수선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며 학회 준비에 한창이었죠. 그런데 뭔가 신선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학회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젊었고 이곳에 온 목적이 분명해 보였거든요. 학술대회라는 딱딱한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창의성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처럼 보였어요. 에린 씨, 어서 오세요. 그 순간 저를 맞이한 건 이메일로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았던 한국 디자인 학회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와서 손을 내밀며 밝게 웃었죠. 에린 씨를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준비된 세션들이 에린 씨께도 특별한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얼마나 특별할지 보자고. 행사의 첫 번째 세션은 이탈리아 밀라노 공대의 에지오 만지니 교수의 키노트 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만지니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 석학이에요.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도 그의 이름은 쉽게 들을 수 있죠. 그래서인지 그의 강연은 학회장 분위기를 단숨에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강단에 서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물건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디자인은 사람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도구이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만지니 교수는 환경과 디자인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그는 과거의 사람들이 남긴 거대한 쓰레기 산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 때 지속 가능성과 공존을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디자인의 역할입니다. 다음 세션은 한국 산업계를 대표하는 LG전자의 이철배 부사장의 강연이었습니다. 솔직히 기업의 고위 임원이 강연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회사 자랑하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강연이 시작되자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철배 부사장은 기술과 디자인이 융합해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그는 LG전자의 제품 사례를 들며 이렇게 말했죠.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데서 멈춰선 안 됩니다. 기술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디자인입니다.
기술이 감동을 준다. 이 말은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실제로 한국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사례로 보여줬어요. 스마트폰부터 가전제품까지 한국은 기술을 단순히 화려하게 만들기보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전시장에서 보았던 홍철 원더랜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전시도 비슷했어요. 대담한 색감과 현대적 조형물이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도 전시를 보는 내내 편안하고 유쾌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배려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학술대회 마지막 세션이 끝난 뒤 행사장을 나오며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 관점을 바꿔주는 하루였어요. 그분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죠. 에린 씨, 한국 더 둘러보셔야죠. 한국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디자인은 단순히 예쁘고 독창적인 게 아니었어. 이건 철학이고 삶의 방식이야. 그리고 그 철학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디자인 학회 가을 학술대회를 마치고 나서도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궁금한 점이 가득했어요. 한국 디자인이 가진 철학 그리고 그 깊이. 이 모든 걸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건 맞지만 뭔가 풀리지 않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있는 느낌이었죠. 특히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봤던 홍철 원더랜드 전시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전시 자체는 정말 훌륭했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 남은 질문은 이거였어요. 대체 노르페인트와 노홍철 그리고 오쿠다 산 미구엘이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지? 그래서 저는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노르페인트라는 회사 그리고 노홍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 협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 탄생했는지를요. 먼저 노르페인트에 대해 조사하면서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이 회사는 단순히 페인트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더라고요. 1945년에 설립된 노르페인트는 한국의 근현대사와 함께 성장한 회사였습니다. 1945년이면 한국이 일본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직후였죠. 나라 전체가 황폐해지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전쟁과 빈곤으로 인해 도시들이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의 삶은 말 그대로 색을 잃은 상태였던 겁니다. 노르페인트는 그런 시대에 등장한 회사였어요. 노르페인트의 시작은 단순한 페인트 제조가 아니었습니다. 설립자는 일본에서 잉크를 들여와 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잉크에 색을 입히는 기술을 점차 발전시키며 이 작업이 곧 노르페인트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회사가 단순히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민족의 독립과 자립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재건하며 색을 입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생각해보세요. 전쟁으로 잿빛이 된 도시가 페인트로 칠해져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되는 모습. 저는 그 그림을 상상만 해도 강렬한 감정이 몰려오더라고요. 아, 페인트가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구나. 색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도구였구나. 그리고 지금의 노르페인트는 단순히 페인트 제조를 넘어 색으로 감정을 움직이는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심리적, 사회적 효과를 연구하며 색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그 다음으로 제가 조사한 건 노홍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밀라노에서 처음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TV 예능에서나 활약하는 유쾌한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알아보니 그는 단순히 유머러스한 연예인이 아니었어요. 노홍철은 자신의 독특한 세계관과 에너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온 사람이었어요. 특히 그의 카페와 스튜디오 같은 프로젝트들을 보면 색채에 대한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더군요. 그는 평소에도 이렇게 말해왔다고 해요. 색은 감정을 움직인다. 그리고 감정은 사람을 움직인다. 그 말이 묘하게 제 머릿속에 꽂혔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집안에 있는 가구나 벽의 색깔만 바뀌어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노홍철은 그런 색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색채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고 그러던 중 노르페인트와 만났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필연이었죠. 노르페인트와 노홍철이 만나기 전 이미 둘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색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노르페인트는 한국 전통 색채와 현대적인 감각을 융합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고 노홍철은 자신의 색채 철학을 더 대담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만나게 된 건 어쩌면 운명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스페인의 유명 아티스트 오쿠다 산 미구엘이 합류하며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전시로 확대됐습니다. 오쿠다의 대담한 색채와 기하학적 패턴이 노르페인트의 기술력, 그리고 노홍철의 유쾌한 에너지와 결합되면서 홍철 원더랜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전시장 전체가 거대한 놀이공원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봤던 그 전시는 단순히 멋지다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 모든 것이 마치 전쟁의 폐허 위에서 피어난 한국의 성공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 디자인은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상처와 희망이 엮여 만들어진 이야기였다. 이제야 저는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노르페인트의 역사와 노홍철의 프로젝트 사진들을 다시 한번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이걸 비웃었지. 하지만 지금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건 진짜다. 그제야 저는 비로소 한국 디자인이 가진 깊이와 가능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을 자세히 보자. 서울에서의 두 번째 날, 교수님은 저를 광화문 광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어요. 광장이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처럼 화려하고 현대적인 공간을 상상했거든요. 서울의 광장이 뭐 얼마나 다르겠어. 이런 생각이었죠.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 같은 거겠죠. 이런 마음으로 광화문으로 향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택시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 상상을 조금씩 뒤엎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거리는 이상하게도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고층 빌딩과 유리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띄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전통 기와 지붕이 얹힌 작은 건물들이 보였거든요. 한국식 간판들 옆으로 프랑스어, 영어로 쓰인 표지판들도 종종 보였고요. 이 도시는 과거와 현재가 얽혀있네요. 나름 흥미로워요. 제가 그런 말을 내뱉자 교수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죠. 서울은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곧 보게 될 광화문 광장이 그 중심이죠. 광화문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현대식 빌딩들 사이로 한옥 지붕을 얹은 경복궁이 고개를 내미는 게 보였고 넓은 광장이 점점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을 처음 본 순간 저는 그 웅장함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세종대왕 동상은 단순히 거대한 조각상이 아니었어요. 그 아래에는 바닥에 새겨진 수많은 타일들이 있었습니다. 타일마다 조선시대와 현대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여기 타일을 보세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업적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도시를 재건한 과정을 시각적으로 담고 있죠. 교수님이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타일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조선시대왕이 만든 도로 지도부터 현대 서울의 모습까지 있네요. 타일에는 단순히 그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 파괴된 서울의 모습, 그리고 전후 재건된 건물들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노르페인트의 전후 재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건물들에 색을 입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기억. 그제야 한국 디자인과 노르페인트의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곳 서울 한복판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광화문 광장을 둘러본 뒤 교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죠. 광화문에서 역사의 희망을 보셨다면 이번에는 기억의 아픔을 보러 가야 합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가시죠. 형무소요? 솔직히 순간 의아했어요. 형무소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그게 디자인과 무슨 상관이죠? 라고 물었더니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서대문형무소는 한국 근현대사의 어두운 기억을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담긴 디자인은 아픔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하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택시를 타고 서대문형무소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어요. 희망을 주는 디자인과 아픔을 기록하는 디자인, 이게 모두 연결된다고? 저는 한국 디자인이 단순히 예쁘다는 말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지만 그 깊이를 이해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하자 저는 그 위압적인 붉은 벽돌 건물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어요. 이곳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었죠.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교수님의 말에 제 마음이 갑자기 먹먹해졌어요. 형무소 내부로 들어서니 좁은 감옥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텅 빈 공간이 아니었어요. 벽에는 빛과 소리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가 비춰지고 있었죠. 희미한 빛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의 편지가 읽히고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마치 그 시대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았어요. 서대문형무소에서의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저는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다시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현대적인 디자인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갑시다. 마포구의 문화비축기지로 가죠.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는 공간입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보며 내내 생각했어요. 한국 디자인은 기억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네.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처럼 과거와 현재가 한 도시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디자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서울만이 이런 독창적인 시간에 대화를 가능케 하는 도시입니다. 문화비축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곳이 한때 석유를 저장하던 탱크 시설이었다는 교수님의 설명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곳은 서울이 산업화되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죠. 탱크 내부로 들어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벽면에는 조명이 부드럽게 비춰지고 현대적인 설치 미술과 산업화의 흔적이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여기도 이야기를 담고 있네요. 제 말에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맞습니다. 한국의 공공 디자인은 공간 자체가 메시지가 되도록 설계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서대문형무소 그리고 문화비축기지로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저는 디자인의 새로운 의미를 배웠습니다. 디자인은 삶을 움직이고 기억을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감정을 심어주는 힘이구나. 그리고 그 안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르페인트가 한국 전쟁 이후 희망을 전달했던 것처럼 한국의 디자인은 지금도 색과 형태를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보낸 이 여정은 제게 한국 디자인의 진정한 매력을 가르쳐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호텔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 고요히 흐르는 한강,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까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낯설미 이젠 마치 익숙함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곱씹으면서 밀라노에서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정말 무식하고 건방졌지. 제가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한국의 전시를 비웃었던 기억은 이제 저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솔직히 그땐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했으면서 단지 생소하다는 이유로 하찮게 여겼던 거죠. 노르페인트와 노홍철의 협업을 듣고 비웃고 페인트 회사가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왜 나와? 라며 조롱 섞인 말을 했던 저 자신이 지금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디자인은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전 세계가 가지지 못한 역사를 통해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운 한국의 모습은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생생한 감동이었습니다. 그들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움이 아니라 색과 철학, 그리고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경험한 수많은 외국인 전문가들이 말하곤 했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과거를 지키면서도 미래를 열어가는 나라가 되었을까? 한국 디자인, 그 매력은 당신이 직접 경험해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색, 철학, 그리고 이야기를 당신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린 톨먼 씨의 이야기를 통해 밀라노에서 한국의 저력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찬사를 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사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